안녕하십니까. 단박의 오름의 전지호입니다. 올해는 시험 일정이 많이 앞당겨져 있죠. 예년에 비해서 약 한 20일 정도가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시험은 체육지도자연수원이라는 기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이 간혹 예측 불가능하게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올해가 특히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 매년 시험 장소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 장소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들도 항상 치열한데 올해도 여지없이 그 시험의 신청자들은 많은데,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많은데 시험 장소가 일찍 마감이 돼버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 공지들이 나오고 있고 막 그러죠. 조금만 더 예측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며칠 안 남은 시험인데 저희 교재도 품절 직전이에요.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교재의 수요를 잘못 예측해 버렸어요. 저희가 매년 어느 정도의 교재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매진이 돼 버렸네요. 품절이 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구입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약속드리길 이 시험과 관련한 인강들, 유료 인강들이죠. 그걸 충분히 제공하고 난 다음에,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는 노인 체육론하고 유소년 체육론, 그리고 특수 체육론, 이 세 과목은 무료로 유튜브에 오픈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상들은 다 무료로 제공할 겁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이런 거 유료로 해도 좋으니까 그 유료 인강들을 떨어지면 내년에 다시 듣게 해주면 어떻겠는가, 뭐 이런 요청들도 있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요청이고, 두 번째 요청은 인강에 교재의 구입비를 그냥 얹어서 그래서 판매하시거나, 아니면 교재를 사면 그냥 인강을 그냥 주면 안 되겠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올해 인강을 수강을 했는데 떨어지면 내년에 무료로 수강을 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는가 라고 질문하시는데, 저희는 한 번만 듣고라도 무조건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인강의 퀄리티를 높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잘못 저희가 그런 약속을 했다 칩시다. 제가 94년도부터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이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제가 몸담았던 인강 회사가 2개가 문을 닫는 걸 봤어요. 물론 이런 영역은 아니고 수능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강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왜 망했냐 하면, 왜 문을 닫았냐면, 지금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런 경우. 떨어지면 재수강하게 해줄게 라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대학에 붙었는지 붙지 못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자기가 수강 신청을 한 다음에 자기 아이디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수강생들이. 이쪽에서도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죠?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내가 수강 신청을 해. 그리고 나서 나는 붙었는데 내 아이디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나 떨어졌어 이러면서 무료 수강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 떨어졌어 무료 수강을 해버리고. 그러다가 업체가 2개가 문을 닫는 걸 봤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모든 분들이 다 선량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런 약속을 함부로 드리진 못하고, 대신에 강의의 퀄리티를 최선을 다해서 높여놓겠다. 그리고 이런 강의들을 무료로 제공을 해서 다른 혜택을 드리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합격하면 수강료를 돌려주겠다 라고 이런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가 또 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누적이, 적자가 계속 누적돼 버리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무모한 약속은 드리지 않는 대신에 이런 혜택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약속드리는 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합격 후기의 양을 보면 압도적입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합격 후기가 많아요. 그거 하나는 약속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노인체육론이라는 강의를 하는데요. 이런 강의를 저희가 유료로 제공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료로 하는 이유도 있어요. 이게 유료로 수강할 만한 가치 있는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제 유료로 이런 걸 수강하셨던 분들은 배 아파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쉬워요. 앞에 약간의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만 잘 넘어가시면 다 상식이에요. 다 상식. 그리고 다른 과목들하고 많이 겹칩니다. 뭐 이를테면 교육학의 일부하고 겹치기도 하고 생리학의 일부하고 겹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오시고 제가 여기만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공부 안 해도 되고요. 아니면 한 두 번만 읽어보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데는 정말 그렇게 두 번만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노인체육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노인체육론이고요. 노인체육론은 저희는 5개 정도의 단원으로 마련을 해봤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는 이제 노화란 무엇인가예요. 이 노화라는 것에 대한 이론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이론을 꼬치꼬치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노화에 관련된 변화, 신체나 정신이나 아니면 사회적 활동의 변화 정도에 초점을 두시면 여기는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들이라는 그 연배에 있으신 분들이 운동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운동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 정도인데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뻔하잖아요. 건강한 신체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노화가 지연되는 효과도 생기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는 노인층이 되면 뭔가 자신감이 상당히 부족해져요. 자신감이. 예전에 했던 동작들이 잘 안 되고 예전에 했던 운동 능력들이 발현이 안 되면 그럴 때마다 기가 푹푹 꺾이거든. 그런데 운동을 통해서 그걸 지연할 수 있거나 아니면 강화할 수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자신감 같은 것, 그게 이제 강화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 활동이에요. 노화가 진행되는 시기는 사회 활동도 상당히 줄어드는 시기와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하고의 교류와 접촉이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사회적 자신감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런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인 운동 프로그램의 설계. 여기도 별로 어렵지가 않네. 왜냐면 노인이라는 연령층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특징들만 이해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멍청한 문제가 나오는데 노인 계층에게 엄청나게 무거운 부하를 들어올리는 그런 운동을 추천한다? 그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다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상식이고, 그리고 외울 내용이 약간 있긴 한데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 계층이 가질 수 있는 그 노인성 질환들이 있죠. 고혈압, 아니면 심장의 이상, 아니면 그 대사 능력의 부족이라든가 뭐 등등등, 바로 그런 질환에 따른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해 줄 것인가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 효과적인 지도 방법은 뭐냐 뭐 이런 정도. 되게 간단하죠. 그죠? 쉬워요. 그래서 여기는 유료 강의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좀 죄송할 정도다 라고 저희가 판단했고, 그래서 무료로 강의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굉장히 돈이 많아서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쉬워서 그래요. 네, 이제 하나씩 볼게요. 이거는 저희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어서 혹시 다른 교재를 보고 계신 분들은 저희 교재하고 이제 배열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수록된 이론이 다른 거지 이론 자체가 완전히 극단적으로 모순되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노인사회라고 했는데 노인사회의 분류를 한번 보죠.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화 사회를 지나고 있어요. 이미 고령화 사회는 지나버린 건데, 고령화 사회라고 하면 이제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거예요. 평균 수명들이 늘어나게 되고, 뭐 그러면서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갈 때, 7%. 그 다음에 고령사회, 고령화가 아니라, 고령화라는 건 고령사회로 가는 과정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고령사회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수가 14%에 달하는 사회. 그 다음에 이제 초고령이라는 것은 65세 이상의 노인의 수가 인구수의 20% 이상인 경우.
그러면 20% 이상, 14% 이렇게 왜 노인 인구가 늘어나게 될까요? 그건 첫 번째는 건강수명이라는 것, 그리고 기대수명이라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출산율이 떨어져서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도 그래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대도시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서울은 아니고 이제 이사를 나와서 분당이라는 곳에 바로 옆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동네에도 초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가 계속 없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건 뭐예요?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새로 이 사회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없는데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노인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생하는 일이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건 노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 나이를 재조정하자. 65세 정도의 분들을 노인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정정하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버스나 지하철에서요, 자리 양보하잖아요. 그러면 자리 양보받으면서 그분들이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걸요, 아마? 왜냐하면 본인은 쌩쌩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노인이라는 연령을 재조정하자라는 논의도 있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이 뭐냐를 볼게요. 노인은 뭐냐?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모시는 거예요. 자, 노인. 연소노인이에요. 연소노인이니까 이제 노인 연령층에 진입하신 분들인 거지. 65세에서 74세 정도. 중고령 그러면 75세에서 84세. 고령 노인이라고 하면 85세에서 90세. 99세. 초고령이라는 분들은 이제 100세 이상 정도예요. 이렇게 노인을 분류해 놓긴 했는데, 이 분류의 기준도 학자마다 다릅니다. 국가마다도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건 평균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평균적이기 때문에 이건 시험 문제 못 내요. 이런 거 못 내요. 왜요? 이런 이론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네, 어떤 학자 이름 몰라도 됩니다. 어떤 학자가 노인을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눈으로만 익혀보시면 돼요. 어떻게 읽으면 되겠어요? 스파이르두소. 영어권 사람은 아니에요. 네. 스피르두소. 이렇게 읽으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영어권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는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노인을 단지 연령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체 능력을 가지고 분류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인분들은 신체적으로 굉장히 잘 단련되어 있는 분들이 있죠. 공원 같은 데서 철봉 같은 걸 젊은 사람보다도 더 잘하는. 저 같은 경우에 턱걸이를 한 8개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간혹 해보면 아직까지도 한 8개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노인분들은 20개를 쉬지 않고 그냥 해버리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 옆에 계시면 안 하죠. 자, 경쟁적인 스포츠를 즐겨 하시는 분들. 제가 복싱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체육관에서도 어느 정도의 연령층일까요? 이 연소노인층에 계신 분들이 복싱을 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제 또래의 사람들하고 스파링을 하기도 해요. 물론 조금 빨리 지치긴 해요. 조금 빨리 지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싱 초보들하고 붙으면 이분들이 훨씬 더 오래 잘 버텨요. 체력적으로. 그런 분들이죠. 경쟁적인 스포츠를 즐기고, 그래서 시니어 올림픽 같은 데 출전하거나, 뭐 행글라이딩, 웨이트리프팅 같은 고위험군 스포츠, 파워 스포츠 즐겨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 그런 사람을 신체적으로 잘 단련되었다라고 분류하고, 잘이 붙어서요, 잘.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단련되어 있다 그러면 중등 강도의 신체 활동, 지구력 스포츠, 뭐 마라톤 같은 거, 그런 게임을 즐기는 부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으로 독립적이다라는 게 뭐예요? 독립적이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어떤 활동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벼운 신체 활동하고 있고요. 걷기, 정원 가꾸기 뭐 이런 거 취미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부담이 적은 골프 같은 것, 댄스, 사교 댄스라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공예 같은 거, 여행, 운전 이런 거 충분히 독립적으로 해낼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신체적으로 독립적이다.
근데 이제 신체적으로 연약하다. 연약하다라는 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럴 때 이제 어떨 때 도움을 받냐 하면 운동 같은 걸 할 때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이럴 때가 아니라 집 밖으로 이동할 때 누군가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정도의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집에서 요리는 해요. 그리고 가까운 데 마트 같은 데도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먼 데를 걷거나 할 때는 집 밖으로 이동할 때는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여기에 해당하시네요. 지금 저희 어머님이 요리 같은 거 아직도 하시고 그 화단에서 꽃도 가꾸고 하시는데, 그런데 조금 먼 거리는 걷는 걸 어려워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으로 의존적인, 이거 걷기 안 되는 분들, 그리고 목욕이라든가 의복 착용 혼자 잘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신체적으로 의존적이다라고 이 사람이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날까요? 이 사람의 노인의 분류에 따라서 이런 것들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혹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성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대략만 봐두면 돼요. 이런 걸 막 이렇게 외울 필요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는 노인 채용론이라는 건 뭐냐라는 겁니다. 노인 채용론이라는 건 뭐냐?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신체 활동이 노인의 건강 그리고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노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학문. 그래서 노인과 체육학의 합성어라는 거예요. 이런 거 그냥 한 번만 읽고 넘어가야 돼요. 이런 데서 시간 끄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인데 이것도 그냥 한 번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문제에 용어가 나왔을 때, 이 용어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용어가 문제에 사용되었을 때,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때문에 써드린 것 뿐입니다. 역연령이라고 하는데 이건 태어난 지 몇 년째야 라는 거죠. 태어난 지 몇 년째야.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 연령이라는 건 이거는 어떤 나이 그리고 성별이 무엇인데 그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능력들, 체력이라든가 뭐 등등등의 신체적 능력은 어느 정도야 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야. 똑같은 나이여도 신체적 능력이 달라요. 노화의 수준도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 머리는 하얗잖아요. 머리가 하얀데 이건 뭐 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새치가 많더니 머리가 굉장히 빨리 새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어른들은 너는 조백이야 이러시거든요. 조백. 그러니까 빨리 하얘졌다는 거지. 이러니까 제가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떨어질 것 같지만 저는 그러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20대 이제 중반들하고 권투를 하면서 놀고 이래도 그렇게 굉장히 많이 뒤떨어지진 않아요. 체력적으로. 그런 거 보면 저는 이제 이 신체 연령은 조금 제 나이에 비해서는 낮은 것 같습니다. 그걸 기능적 연령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데 건강 수명은 일반적인 수명하고 달라요. 골골하면서 100세라는 말이 있죠. 농담처럼 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 사람의 수명이 100세야인데 건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나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수명을 건강 수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원 같은 곳에서 막 이렇게 턱걸이 같은 것, 아주 젊은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건강 수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수명이라는 말은 앞으로 이분이 얼마를 더 살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얼마를 더 살 수 있는가, 그걸 이제 통계적으로 추정한 기대치이고, 그러니까 이건 평균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기대 수명이 상당히 늘어나 있어서 이제 80세를 넘어가고 있고 뭐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적 연령 혹은 신체적 연령이라는 것은 아까 여기 기능 연령, 신체 연령 같은 말이다라는 겁니다. 자, 요 정도예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크게 외울 게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노화와 관련한 이론들인데 여기도 이 이론들은 노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베이스, 배경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노화 관련된 이론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이제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보실 내용은 노화와 관련한
생물학적인, 그러니까 인간이 생물로 태어났고요. 생물로서의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노화가 진전돼라고 설명하는 이론들이에요. 이 생물학적 이론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노화가 진행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하얀데 제 머리가 하얘진 건요, 고등학교 때부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새치가 많아지더니 대학 때는 한 3분의 1 정도의 백발,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막 해야 될 때는 거의 반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취업을 하러 갔는데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제가 대학 졸업하자마자부터 학원에서 일을 했는데, 학원에 갔더니 염색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염색을. 아이들이 머리 하얀 사람 싫어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네가 반백인데 얼룩덜룩한 반백이니까 보기 싫다. 그래서 염색을 하고 와라. 그럼 채용해주마. 뭐 이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님도 머리가 지금 하얘지고요. 그리고 이제 저쪽 그 아버지의 형제분들, 저한테는 삼촌이죠. 그분들도 보니까 젊었을 때 사진을 보니까요, 머리가 하얗더라고요. 유전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인체의 수명이라든가 인체와 관련한 질병이라든가도 유전적으로 결정돼라고 보는 그런 이론을 유전학적 이론이라고 합니다. 생체의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데 유전적인 역할이 중요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애 중에 일어나는 신체의 변화는 세포의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유전자죠. 이 유전자 안에 이미 다 들어있어 라는 거고요. 이런 이론이 있어요. 네. 몰라도 돼요, 이름은. 네. 인간세포가 제한된 횟수만큼 분열이 가능하고요. 그 분열이 가능한 횟수가 지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 세포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노화가 진행되는 거야.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론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생물학적 이론 중에 첫 번째가 유전학적 이론이라면 두 번째는 이제 손상이론이에요. 손상이론이라는 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 동물로서의, 생물로서의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 생물로서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손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손상이 누적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노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세포의 손상이 누적되고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노화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홈쇼핑 같은 데를 보면요, 무슨 건강 보조 식품 같은 걸 막 판매하려고 광고하면서 이 단어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활성산소가 늘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노화가 진행되는데 이 음식을 먹으면 그게 늦춰져,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자, 자유기 이론이라고도 하고 활성산소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완전히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 산소대사 작용. 산소대사가 뭔지를 알죠? 유산소 에너지 대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중등 강도의 운동을 할 때 산소가 공급되면서 그러면서 에너지가 되는 그 ATP를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근데 그런 대사의 작용으로 이 활성산소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생명체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몸에 외부로부터 유입된 박테리아를 죽이고 하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세포막이나 유전물질, 그리고 세포대사와의 분열, 뭐 이런 것들에 요구되는 효소라는 것들이 있어요. 인체의 생명유지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효소들이 막 있습니다. 생리학을 배우다 보면 뭐 에너지 대사에서도 효소가 나오고 막 많거든요. 그런데 이 효소까지 손상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동맥경화라든가 암이라든가 같은 소위 성인병이라고도 불리고 서구화된 성인병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질환들이 생기더라. 그러면서 이제 노화가 진행되더라. 뭐 이러는 거예요. 인체의 대사작용 외에도 태양, 그리고 담배 연기, 방사선,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것들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면 이제 조심하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활성산소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세포 손상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실제로 그 자외선 같은 걸 많이 쬐는 택시기사분 사진이 있어요.
그분을 보면 운전을 하면서 자외선을 많이 맞았던 그 얼굴하고 나머지 반쪽하고 노화의 정도가 아주 굉장히 급격하게 차이가 보입니다. 차이가 나타나요. 자, 어쨌든 그러면서 노화가 진행되더라 라는 이론이 자유기 혹은 활성산소 이론. 그 다음에 이제 교차결합이라는 건데, 세포는 여러 가지 분자들이 결합되어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세포를 이루고 있는 분자들 사이에 그 결합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그걸 이제 비정상적인 교차결합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세포 내부의 영양소 그리고 화학적 전단물질의 수송 등이 방해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 신체 기관, 그 세포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신체 기관, 그 기관들의 뭔가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노화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점진적인 불균형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점진적 불균형 이론. 이 이론은 내분비계라는 게 있는데, 내분비계는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계열 있습니다. 생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건 이미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 호르몬의 기능들, 내분비계는 기능들은 어떤 작용을 하는 거냐면, 인체에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인체의 변화를 바로잡거나 아니면 인체가 외부 환경에 반응해서 변화돼야 될 때 그 변화를 유발해서 인체의 항상성, 평형, 이걸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내분비계는 독자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쪽에서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시상하부, 특히 시상하부에서 그 명령이 많이 내려지는데, 이 시상하부도 신경세포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신경세포들이 개수가 줄어들어. 노화가 되면.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인체는 그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잃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불균형 상태가 되고, 그게 바로 노화다라고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신체적 특성에 초점을 두어서 생물학적 특성이죠. 신체적 특성에 초점을 두면서 노화를 설명하는 이론이라면, 이번에는 심리학적으로 노화를 한번 이해를 해보자 라는 이론들이 있어요. 심리학적 이론이라는 건데, 사람 이름은 몰라도 돼요. 사실은 그냥 눈으로만 대충 보시면 돼요. 사람 이름까지 외우게 되면 외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사람 이름은 무시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보상이 수반된 선택적 적정화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이론에 따르면 노화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러면 그 노화를 잘 맞이하자는 거예요. 노화를 잘 맞이하자. 그러면 성공적으로 노화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될까? 저도 이제 조만간 노화를 걱정할 나이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럴 때 늙는 거 싫어, 노화하는 거 너무 싫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걸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자연스러운 노화 속에서 더 건강한 삶을 찾아가는 것, 유지해가는 것, 이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보시는 이론은. 그래서 이제 이 이론에 따르면 성공적인, 잘 늙어간다는 것은 선택하고 최적화하고 보상을 받는 일. 근데 보상이, 여기서의 보상은 외부로부터 오는 보상이 아니라 내가 내적으로 가지는 보상이에요. 괜찮아, 만족해, 뭐 이런 보상. 이런 세 가지 전략이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 있으면 그러면 성공적인 노화야 라고 보자는 거예요. 우선 선택. 자, 내가 늙어요. 저는 어떨 때 늙었다는 걸 느끼냐면, 이제 노화구나. 가끔 어린아이들이 공을 차다가 제 앞으로 공이 굴러오잖아요. 그럼 이제 멋지게 차서 그쪽으로 보내줘야지. 그리고 차는데 공이 잘 안 맞아. 옛날엔 발등에 빵 잘 얹혔는데 이상하게 그 삑사리가 나는 느낌으로 맞아요. 그러면 이 운동 능력이 많이 나빠졌는데? 이런 느낌이 확 오죠. 자, 어쨌든 그런 걸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활동의 종류나 양과 질을 잘 선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은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헬스클럽 같은 데서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부하를 자꾸 들어 올리려고 하면 그러면 근육에도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그게 심혈관계에 굉장히 치명적인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선택하자. 그리고 이제 최적화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이 선택한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려고 노력하자. 그런데 이제 목표가 어떻게 결정돼야 돼? 잘 선택된 목표여야 돼요. 무지막지하게 달성하지도 못할 이따만큼 높은 그런 목표가 아니라 가장 잘 선택된 목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대한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 달성했을 때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주변의 자원을 활용을 하고 뭐 이러면서 그걸 달성하면서 그리고 기타의 여러 가지 사회 활동들을 잘 수행하면서 아, 난 잘 살고 있어 라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면 그걸 보상을 받았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따르면 이 이론에 따르면 선택적 적정화라고 하는데 잘 선택하고 잘 수행해서 적절한 정신적인 만족을 얻어가자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 이론은. 그 다음엔 이젠 또 다른 심리적으로 난 잘 늙었어 라고 난 잘 늙어가고 있어 라고 만족감을 얻자는 이론이 있는데 이런 이론이에요. 로이 그리고 칸. 사람 이름 모른다 그랬지 참. 몰라도 돼요. 어쨌든 건강하고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리고 노화를 잘 받아들이는 것, 심리적인 특성 같은 거, 그리고 이 신체적인 인지적인 기능, 노화가 되면서 신체적 인지적 기능이 또 저하되는 건 맞잖아요. 저는 어느 때가 피크였냐 하면 20대 중반 아니에요. 20대 초반이 피크였습니다. 저 그때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인지 능력이라는 것만 따지면. 왜냐하면 한 80명 정도의 전화번호를 마음먹으면 1시간 안에 외우고 이랬으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암기가 어떻게 돼? 금방 누구와 얘기하면서도 메모 안 하면 까먹어 버리는 걸.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 기능들 그리고 생산활동들 이런 것들이 건강, 사회적 관계, 심리적 특성, 신체적, 인지적 기능, 생산활동 그런데 요거 묻고 그러면 모두 5개 나왔잖아요. 이런 5가지 영역으로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을 설명해 보자.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생활 습관이나 삶의 태도 등이 신체와 정신 건강에 더 중요한 결정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 그냥 몸이 늙었어 정도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나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지는가가 그 사람의 노화라는 관념에 영향을 더 많이 준다는 거지. 그래서 성공적인 노화란 높은 수준의 인지적,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고 그래서 뭐 가끔 연애 프로그램들 보면 장난으로 왜 그런 말 하잖아요. 구구단을 외워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인지적 능력을 유지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운동하자. 열심히 운동하자. 규칙적으로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자. 그 다음에 이제 노화가 되면 사회와 단절하려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은퇴 후에. 그럴 때 더 많은 사람하고 만나고 뭐 이러자. 그리고 생산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되면 이제 성공적인 노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젠 에릭슨이란 사람인데 사람 이름 몰라도 돼요. 자통합단계 이론이라는 건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맞죠. 위기를.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을 맞아요. 이게 외적 갈등일 수도 있고 내적 갈등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나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럴 때 이런 갈등이라든가 위기 상황에서 내가 지면 패배하면 그러면 폭삭 늙는다는 거예요. 자신감도 확 줄어들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성공적으로 늙으려면 바로 그런 위기 아니면 갈등들을 먼저 잘 해결해야만 하더라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 이론에 따르면 경제적인 것들도 충분히 잘 관리되어야 되겠군요. 그죠? 왜냐하면 최근에는
그 미래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2세들을 막 30세까지 용돈을 주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2세들 결혼까지 다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들도 어른들한테 있고, 그러다 보면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그게 위기와 갈등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훅 늙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그런 위기나 갈등들이 잘 준비되고 해결돼야 돼 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릭슨이라는 사람의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론에 따르면 그러면 자아를 통합해가는 단계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에릭슨이라는 사람의 이론에 따르면 자아가 통합되는 단계, 그 인생의 생애 주기 속에서 자아가 어떻게 잘 통합되는가 아니면 통합되지 못하는가예요. 일단은 연령적으로 태어나자마자에는 얘네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믿을 만한가, 믿지 못하는 상황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대요. 아이들이. 꼬맹이들 보면요 되게 이상하죠. 얘네들이 어떤 사람한테는 덥석 안기는데 어떤 사람한테 잘 안 안겨요. 울어요. 되게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덥석 안기는데 이상하게 무섭게 생긴 사람들을 겁내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을 믿을까, 믿지 못할까,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이렇게 신뢰를 가지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은 좀, 이 꼬맹이의 인생은 괜찮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믿지 못하게 되면 얘는 이제 불안한 상태, 위기와 갈등을 맞이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엔 자율적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가, 아니면 그걸 하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가, 아니면 후회의 감정을 가지는가, 같은 것을 가지게 되는 나이, 1에서 3세. 기본적인 일들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자신감이 약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맘때 아이들이 꽁 하고 넘어져도 일으켜주지 말라는 학자들도 있어요. 일으켜주지 말자. 저 같은 경우에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거든요. 애들이 뭐 넘어졌는데 뒤통수 부딪히고 넘어지거나 이러지 않는 한 일으켜주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는 거예요. 길에서도 지 혼자 일어나게. 그랬는데 그 애들의 외할머니 되시는 분은 그걸 못 보는 거야. 왜 안 일으켜주고 그래서 이제 저희하고 많이 싸웠죠. 일으켜주지 말라고 마시라고. 그래야 애가 혼자 일어난다고. 그런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원래 할머니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혼자 일어나고 하면서 자신감을 가질 거고, 그런데 그런 자신감을 키우지 못한 애들은 이제 부끄러움을 느낄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해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자, 주도적이냐 아니면 죄책감을 가지냐. 자, 3에서 5세 이때부터 이제 꼬맹이들이 고집이 생기지. 내가 할 거야 막 이런 거. 새로운 것을 시도해도 좋다고 느끼는 이때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허용되거나 아니면 해내면 이런 감정을 느낄 텐데, 그걸 실패하거나 금지당하게 되면 새로운 것에 항상 두려움을 느낄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실패 또는 비난을 받을까봐 두려워해서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그 처가 쪽이 이런 경향이 많아요. 처가 쪽이. 그러니까 애들 외할머니 되시는 분, 그분이 애들을 예전엔 치맛바람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렇게 다루는. 그래서 그쪽에 어떤 성인인데도, 성인이 뭐예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김치를 못 담궈. 무서워서 망할까봐. 그거 망하면 뭐라고, 그게. 운전을 못해요. 성인인데, 여자 성인인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심각하죠. 이게 이때 형성되는 거죠. 이때 얼마나 금지를 당했을까. 아서라 다친다 막 이랬겠죠.
자, 이제 역량을 가졌는가, 열등감을 가졌는가? 보편적으로 기대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 이렇게 기대하는 것들을 잘했다. 그러면 이제 자신감을 가지지만 자, 그걸 하지 못하면 이제 열등감을 느끼는 나이. 그 다음에 이제 13에서 18세 정도라면 자기는 누구인가? 나는 누군가? 자주성이라고 하죠. 여긴 독차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주성을 느끼는 나이. 사춘기. 내가 알아서 해! 알아서 하게 놔둬야 되는데 어른들이 그걸 알아서 하게 놔두지 않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회는. 왜냐하면 대입이라는 아주 중요한 관문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가족들이 최대한 뒷바라지를 하려고 해버리거든. 참견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 그걸 하지 못하게 되면 역할 혼동되고 부정적인 독자성을 가지게 되고 반항만 하게 되고 뭐 이러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이를 지나서 청년기가 되었을 때 그때 친구 많고 연인 사귀고 이러면 또 이제 긍정적인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이제 고독감을 느낄 것이다. 고독하게 나이를 먹어갈 것이다. 중년이 되었을 때 이때 생산적인 일에, 그러니까 직업이에요. 이건 직업을 잘 유지하면서 생산을 할 수 있으면 긍정적인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생기고 그런 부정적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노년기를 맞이합니다. 그때 자부심, 만족을 느끼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 아, 난 잘 살았어 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노화의 끄트머리에 있는 그 죽음을 위험 있게, 인간으로서의 위험을 가지고 나는 잘 살았다, 후회 없다 라고 받아들이면 긍정적인데, 그러지 못하면 좌절이나 절망을 느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자아의 통합의 단계예요. 어떻게 결국은 자아가 최종적으로 통합되는 데는 여기인데 여기까지 잘 가느냐 못 가느냐, 이 단계들이 평생의 생애 주기 동안에 정해지게 된다라는 거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심리적으로 노화를 설명하는 이론이라면 이번엔 사회학적으로 설명해 보자는 거예요. 노화를. 노화는 확실히 사회적 역할에도 아주 치명적인 큰 역할을 주거든요. 우선 분리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분리이론. 노화에 따르면 사회적 역할이 감소돼요. 저희 어머님도 사실은 치맛바람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도적으로 뭔가를 자식들의 일에 관여하시려고 했었던 분이죠. 뭐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치맛바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게 잘 안 되시는 거야. 그래서 기운이 빠져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엄마한테 엄마가 뭐 해주세요 뭐 이러거든요. 무슨 음식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신나서 막 하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를 가면 뭐 집사라는 지위를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되게 또 신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종교적인 집단에서는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기타의 영역에서는 노인들이 상당히 그 역할을 부여받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사회로부터 점점 분리되고 뭐 그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분리 이론은 그렇게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 스스로 이런 소극적인 노후 생활에 만족한다고 보고, 그래서 노년기에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더 심리적인 에너지를 거두어 들이게 되더라라고 설명합니다. 분리를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활동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이론에 따르면 성공적인 노화는, 그러니까 이 이론에 따르면 이런 분리 이론은 성공적인 노화와는 상관이 없다고 보는 거겠죠? 이 분리 이론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는 거라면, 활동 이론은 아니야, 그건 아니야. 성공적인 노화를 하려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활동을 유지해야만 해. 그래야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그럴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노인분들이 지자체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평생 교육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건 각 대학에도 있어요. 그런 교육 과정들에 참여하시려는 경향들도 많죠.
그럼 굉장히 또 신나하죠. 자, 노년기의 역할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새로운 역할이라든가 활동을 하면서 성공적인 노화를 맞이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회적 역할의 축소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다. 라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는요, 이런 성공적인 노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사회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잘 살펴보면 이런 노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과정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 스포츠 지도자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지자체와 연계해서 그런 교육 과정을 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노인을 위한 스트레칭 교실, 뭐 이런 거 괜찮지 않습니까? 노인을 위한 요가 교실. 그래서 저는 보디빌딩 영역으로만 도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쪽은 이미 포화 상태라고 보셔도 돼요. 배출된 인력도 그렇고, 이 배출된 인력을 충분히 소화할 만한 일자리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으니 차라리 요가, 필라테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인원이 적은 그쪽으로 도전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지자체와 연계해서 이런 분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직접 개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공간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장비의 제약을 덜 받으니까 얼마든지 이런 그 교육을 본인 스스로도 연습하실 수 있잖아요. 자, 지속성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이 성인이 되면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성향이 있어요. 여기서 성향은 타고 태어난 특성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성향을 포함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가르치는 일을 하고는 있지만 운동도 좋아해요. 사람들하고 막 만나서 뭘 하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그걸 즐기진 않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먼저 접근해서 나랑 놀자라고 했을 때 그걸 좀 빼지도 않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향들 때문인지 지금까지 어쨌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하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저의 삶의 과정을 살펴보면 앞으로도 그래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노화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진 않을 것 같고, 아마 이런 식으로 노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노인은 일반적인 활동에서 과거에서 자신이 했던 역할과 비슷한 형태의 역할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저도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이라는 걸 가지고는 있습니다. 쓰지는 않죠. 잠깐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제 이제 학원 일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원래 학원에 스포츠 시설을 붙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서 지금은 쓰지는 않고 있지만, 언젠가 제가 노인이 되어서, 은퇴한 노인이 되었을 땐 동네에, 저는 이제 시골로 낙향할 생각인데, 그 동네에 쬐끄만한 체육관 하나를 차릴까 해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뭐 하겠어요? 가르치겠지 뭐. 그죠? 자, 그러면서 늙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원래 하던 일을 계속 하면서 늙어갈 것이다 라고 보는 이론, 그게 이제 지속성 이론. 그렇게 되면 사회적 활동을 계속 하면서 늙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긍정적인 노화의 과정을 거치겠죠 뭐. 자, 그런 사회적 관계를 계속 하면서 늙어갈 수 있다 라고 보는 이론, 그걸 지속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노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론. 그러니까 여기서 노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론은, 일단 첫 번째, 왜 늙어? 라는 이론이 있었어요. 생물학적 이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이론, 그리고 사회학적 이론이 있었는데, 이 이론들은 어떻게 하면 잘 늙을 거야를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잘 늙을 것이다 라는 이론. 이제는 노화에 따른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변화인데, 자, 여기를 공부를 해? 이걸 뭐로 공부해? 여기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용어만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리학을 선택하신 분들은 생리학에서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사람이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첫 번째, 신체적으로 변화가 생길 거고, 두 번째, 심리적으로, 세 번째, 사회적으로 변화가 생겨요. 그럼 신체적으로 건강해지겠어요?
아니지. 신체적으로 이제 노화, 퇴화가 진행되겠지. 그러면서 이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심혈관계 그리고 호흡계예요. 심혈관계. 혈관계와 심장계통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 노화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계. 호흡계면 어디겠어요? 일단은 허파. 허파는 자체적으로 근육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흉곽이라고 가슴통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근육으로 이루어진 막의 형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의 변화가 생겨요. 그런 것들이 퇴화돼요. 우선 유산소 능력, 산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소비하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능력, 거기에 변화가 생깁니다. 어떻게 생기냐 하면, 자, 활동적인 근육으로 혈액, 산소와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심폐계의 능력을 유산소 능력이라고 해요. 이 능력에 변화가 생기는데 우선 최대 산소 섭취량이에요. 최대 산소 섭취량은 최대 흡기량하고 달라요. 뭔 얘기냐? 제가 흉곽을 최대한 열어서 가장 많은, 하여간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산소를 가슴통에 받아들였어요. 이건 최대 흡기량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인 이 산소, 받아들인 공기 안에 산소가 있는데 이 산소를 모두 다 쓰진 못해요. 이 산소들을 가지고 가다가 어딘가에 산소가 머물러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이제 사강이라고 하는데, 생리학적 사강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공간에 얘가 숨어 있어. 끝까지 안 가지고. 이 산소는 조직 끝에까지 가서 조직 세포에 전달이 돼야 에너지로 바뀌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강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세포까지 갔을 때 이 산소를 충분히 얘네가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산소가 조직 세포까지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럼 이제 정맥혈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돌아온 정맥혈에 산소가 아직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알뜰하게 다 산소를 썼다면 이산화탄소만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인체가 얼마나 많이 알뜰하게 산소를 섭취할 수 있는가, 섭취했는가, 이걸 잴 때 그걸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고 합니다. 인체가 신체 활동을 하면서 1분당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산소량이에요. 이건 노화 과정에서 폐에서부터, 폐에 산소가 들어가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조직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인데, 미토콘드리아가 왜 중요해? 그러면 유산소 에너지 대사 시스템은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해요. 그래서 중요하고, 근데 여기까지 거의 모든 심폐계 구성 요소가 기능적으로 퇴화하게 되면, 그러면 그 결과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는 것이 젊었을 때보다 줄어들어요. 젊었을 때보다. 그러니까 산소를 알뜰하게 쓰는 능력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25세에서 65세에 이르기까지 10년당 약 10%씩 계속 줄어든대요. 그 다음에 최대 심박출량. 최대 심박출량이라는 건 뭐냐면, 심장이 한번 펌프질을 했을 때, 쿵, 쪽 했을 때 심장 밖으로 뿜어지는 혈액의 양입니다. 최대 운동 중에 심장에서 1분간 박출하는 최대, 제가 지금 1회 심박출량을 설명드렸고, 이건 이제 1분 동안 합치는 거예요. 그럼 1분 동안 얼마나 밖으로 혈액이 뿜어져 나갈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최대 심박출량이라고 하는데, 이건 노화와 함께 감소하는 거예요. 그럼 왜 감소할까? 한 번에 뿜어내는 혈액의 양이 적어지는 거죠. 한 번에 꿍떡 할 때 뿜어내는 혈액의 양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심장도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심근의 기능이 약화되었구나 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심박수라는 것이 있어요. 최대 심박수. 그럼 운동을 해. 운동을 했을 때 가장 빡세게 운동을 해보는 거예요. 최고강도로. 그때 이제 1분 동안 뛰는 심장의 박동수가 최대 심박수인데, 이게 20살 때에 가장 많아요. 20살 때. 그 다음에 10년마다 평균 5에서 10회 정도가 감소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심장이 근육인데 1분 동안 뭐 한 180개를 뛸 수 있었다고 치면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 180개를 못 뛰는 거예요. 심근이 약해져서. 그 다음에 이제 동정맥 산소차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산소를 제가 흡기해요. 흡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흡기된 공기 안에 산소들은 헤모글로빈 같은 것에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그게 동맥혈을 타고 조직세포에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직세포는 이제 그렇게 온 산소를 알뜰하게 뽑아 쓰게 되는데, 그런데 100%를 쓰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뽑아 쓰고 그렇게 조직세포까지 갔던 피는 이제 정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다시 폐로 오게 되는데, 심장과 폐로 오게 되는데, 그때 정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오는 피를 정맥혈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과연 산소가 남아 있을까? 동맥을 타고 산소가 갔어. 조직세포가 산소를 썼어. 뽑아 썼어. 그러면 원래 알뜰하게 뽑았으면 산소가 남아있지 않아야 되는데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알뜰하게 완전히 100%를 쓰지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체의 기능이 좋을 때는 동맥에 포함되어 있던 산소의 양하고 정맥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의 양을 이렇게 비교를 해. 그럼 어떻게 비교하면 되냐면 동맥혈에 있던 산소의 양 빼기 정맥혈에 있는 산소의 양을 계산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동맥혈의 산소의 양에서 정맥혈의 산소의 양을 빼면 얼만큼의 산소를 알뜰하게 썼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거죠. 작을수록. 그게 동정맥 산소차라는 건데 젊었을 땐 이게 숫자가 작아요. 산소를 알뜰하게 써.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이게 점점 줄어요. 응? 산소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산소 차니까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야 알뜰하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노화가 진행되면 이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정맥혈에도 산소가 많이 남아 있어 버려. 그래서 25세 남성에 비해서 65세 남성의 측정치는 안정시 20에서 30% 정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 산소를 알뜰하게 뽑아 쓰는 능력이 저하됐다는 거죠. 그리고 운동 시에는 10에서 12% 정도가 낮더라. 동정맥 산소차가 적어지더라. 산소를 알뜰하게 쓰는 능력이 적어지더라. 그리고 이제 이 동정맥 산소차라는 게 산소의 분압이라는 개념으로도 나와요. 생리학에선. 이 정맥혈과 동맥혈의 이 동정맥 산소차가 크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정맥혈 안에는 산소가 많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외부의 공기하고 이 정맥혈이 만났을 때 폐포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폐포에서 만날 때 이 분압 차이라는 것이 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산소가 더 많이 헤모글로빈에 달라붙게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러지 못하겠네. 산소차가 적어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산소 능력이 나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심혈관계의 변화예요. 심혈관계는 심장의 변화, 심장과 혈관계의 변화예요. 25세 이후에 좌심질벽의 두께가 30% 정도가 증가되고 크기가 커지게 된대요. 그리고 안정시의 심박수는 거의 변화가 없대요. 안정시의 심박수는 변화가 없는데 최대 심박수가 감소돼요. 최대 심박수. 그러니까 고강도의 운동, 최대 강도의 운동을 했을 때 뛸 수 있는 심박수의 개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최대 심박출량이 감소돼요. 최대 심박출량이 감소된다는 건 1분 동안 한 번 이렇게 박출할 때마다의 양을 1분 동안을 더하면 되는데 그것이 감소돼요. 그건 다시 말하면 1회 박출량이 감소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심장 근육의 수축 시간이 연장돼요. 이거 뭐냐? 심근이 꿍 하고 이완되었다가 꿍 하고 이완되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심근이 탄력이 좋거나 기능이 아주 좋을 땐 이게 빠르게 가능한데 나이가 들면 이 심근의 탄력 같은 것들도 줄어들고 반응도 줄어들고 그래서 젊었을 때 꿍 꿍 하고 반응하던 게 나이가 들면 꿍 꿍 꿍
이런 식으로 느려진다는 겁니다. 운동하는 동안 분비된 카테콜라민에 대한 심근의 반응이 감소돼요. 카테콜라민, 네, 호르몬의 한 종류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인간의 운동 능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지금은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이게 생리학에 나오는 개념인데 어쨌든 이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그러면 이제 혈압이 높아지고 그리고 심박이 높아지고 막 이런 작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 반응이 줄어들어 버려요. 반응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갑자기 최대 심박출량 같은 거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저는 얼만큼 노화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혈관. 나이가 들어서 혹시 혈관이 딱딱해졌어, 경화되었어,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동맥이 경화되면 그걸 동맥경화라고 하고, 그건 성인병의 한 종류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경화가 일어나요. 여러 가지 이유로. 가장 우선적으로 일어나는 건 식단 때문에 일어납니다. 섭취된 음식물 때문에. 그래서 콜레스테롤이라는 것들이 혈관에 많이 들어있게 되고 그것이 혈관벽에 부착되면서 그래서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탄력을 잃게 만듭니다. 원래 동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력이 좋아요. 이렇게 동맥은 동물의 동맥 같은 건 제가 직접 만져본 적이 있어요. 어릴 때 저희 집이 닭 농장을 하는 바람에 제가 닭을 그렇게 많이 잡아봤네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이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닭을 많이 잡았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그걸 실험이랍시고 막 동맥을 이렇게 잡아 늘려보고. 동맥은 탄성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동맥이 두꺼워지면 그 탄성이 줄어들게 되고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대동맥, 동맥까지의 경화라고 해요. 그리고 세동맥, 가는 동맥의 반지름이 감소돼요. 왜? 뭐가 많이 쌓여. 그래서 말초의 저항은 늘어나요. 말초의 저항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이제 동맥이 점점 가늘어져서 말초까지 가면 그걸 세동맥이라고 하는데, 이 세동맥에 혈액이 잘 흘러야 되는데 이 세동맥의 그 지름이 줄어들어 버리게 되면 이 동맥 안에 혈액들이 저항을 받는다는 거예요. 잘 수월하게 원활하게 흘러가질 못한다는 거지.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변화가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근육세포에 혈액이 잘 안 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동정맥 산소차가 감소돼요. 왜냐하면 동맥이 원활하게 흘러가지 못하니까. 네, 거기까지 충분히 그 근육세포까지 산소를 전달하지 못하고 산소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의 산화 능력이 감소된다. 이런 거고, 이 말이 뭐냐? 이 말이 저거예요. 그 유산소 대사 능력이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유산소 운동할 때 숨 많이 차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달리기 같은 거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수축기 혈압하고 이완기 혈압이 증가한대요. 혈압이 높아진다는 거죠. 혈압이 높아지는 거 왜요? 혈압이라는 건 결국은 혈관에 미치는 혈액의 압력이에요. 근데 혈관이 딱딱해져 있고 혈관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혈액이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호흡계가 변화하더라라는 겁니다. 호흡계가 변화해. 호흡계는 어떻게 변화해? 폐는 폐포로 구성되죠. 포도송이처럼 몽글몽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표면적을 늘리고, 그래서 기체 교환에 유리하도록 이렇게 진화가 돼 있어요. 이 모양이. 그리고 이 폐포들이 막 생기면 결국은 이제 표면적이 넓어지는 건데, 이 폐포의 표면적이 줄어요. 20에서 70세 사이에 15% 정도가 감소가 되는 거니까 폐포의 면적이 줄었다, 혹은 폐포의 수가 감소되었다. 이건 뜻이 뭐냐? 기체 교환에 불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에 불리해졌다. 그리고 폐 탄성이 감소된다. 폐는 근육이 없어요. 폐는 근육이 없고 이쪽에 붙어 있는 막하고, 그리고 이
횡격막이라고 하는데, 이 밑에 있는 막이 근육인데 이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흉곽을 넓히고, 그럼 흉곽이 넓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폐의 부피가 커졌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폐 탄력성이 줄어들면 이 흉곽이 아무리 늘어나도 폐가 충분히 늘어나지 않게 돼요. 폐가 충분히 늘어나야 외부로부터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데, 공기의 유입이 원활한데 그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횡곽도 딱딱해져요. 횡곽도 뭐 이제 갈비뼈 사이사이에 있는 연골도 좀 딱딱해져 있고요. 이 연골들은 되게 말랑말랑한 상태예요. 물론 고양이처럼 말랑말랑하지는 않죠. 고양이 이렇게 꾹 눌러보면 정말 많이 압축이 돼요. 고양이도 아파하니까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 이렇게 말랑말랑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양이가 잘 안 다치는데, 인간의 흉곽도 그렇게 생겨 있어요. 근데 그게 딱딱해져 버려. 그러면 이 흉곽이 딱딱해졌다는 건 충분히 늘어나거나 충분히 수축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체 교환에 불리하겠죠. 그 다음에 호흡기의 근력도 감소돼요. 이런 데 있는 근육들이 근력이 감소되면, 그러면 이게 바쁘게 호흡을 해야 될 때, 즉 바쁘게 근육이 수축해야 될 때 그걸 잘 못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추신경 활동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됩니다 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건 아까 뭐 카테콜라민에 대한 반응이 감소돼, 심장이, 뭐 이런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신경계의 명령에 반응이 감소돼요. 그러니까 째깍째깍 반응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사강이 증가해. 아까 제가 생리학적 사강, 해부학적 사강 뭐 이런 말씀드렸죠. 공기를 들이마시면요, 군데군데 공기가 머무는 공간들이 있어요. 일단 비강, 뭐 부비강, 뭐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공간에도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공기가 흐르지 않고 머물러 있어 버리는 공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마 이런 신체 기관들이 탄성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곳에 공기가 머물러 있게 되니까 이 공기들이 원래 조직세포 끝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호흡의 능력들이,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호흡계의 변화였고, 그 결과 어떻게 된다? 그 결과 가스 교환, 기체 교환이라고 해도 됩니다. 여기서 기체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예요. 산소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는 건데, 그것을 위한 공간이 축소가 돼. 그리고 잔기량이 뭐예요? 기체가 빨뜨르게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몸 안에 어딘가에 머물러 있어. 아까 해부학적 사강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 사강에 머물러 있는데 그게 25% 정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회 호흡량이 이런 정도의 감소량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폐활량 검사하면요, 많이 들이마시세요. 근데 많이 못 들이마셔요. 생각보다. 저희 어머님도 병원에서 이제 건강검진 같은 거 받으실 때 폐활량 검사 같은 거 하시고 이러는데, 그리고 또 이제 왜 건강검진 하면 대장내시경이나 위내시경 같은 거 할 때는 잠깐 마취하잖아요. 그리고 마취 깰 때 이제 뭔가 입에 대고 계속 숨을 들이마셔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셔. 그러면 되게 속상해요. 그거 보면. 호흡량이 많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호흡근 같은 것도 약해진 거고. 자, 그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폐기능, 심혈관 기능하고 폐기능의 변화였어요. 근육의 기능은 어떨까요? 예요. 근육의 기능은 당연히 근육의 기능이 감소하지. 그래서 근육량이 감소하고요. 그리고 운동 단위의 숫자가 감소해요. 운동 단위는 하나의 운동신경에 연결되어 있는 그 근세포들, 근원세포의 양이에요. 그런 것들이 감소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육 양도 감소했고, 그 과정에서 운동 단위가 감소하면 운동신경이 내려와도 움직일 수 있는 그 운동신경의 명령에 따라서 수축하게 되는 그 근섬유 자체의 수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타입 1 섬유는 변화가 없고, 그리고 타입 2 섬유는 굉장히 많이 감소하더라 라는 겁니다. 타입 1, 타입 2 뭔지는 요거 숙제. 이게 생리학에서는 좀 많이 중요한 거예요. 생리학에선.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느 거 하나는 유산소 운동하고 관련이 있고요. 어떤 건 무산소 운동하고 관련이 있어요. 어떤 거 하나는 유산소하고 어떤 건 무산소 운동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거는 직접 한번 검색하세요. 그래야 외워져요. 그래야 외워져요. 근데 타입 1은 변화가 거의 없고 얘는 변화가 심하네. 그 다음에 이제 근력은 50에서 70 사이에 평균적으로 너무 많이 감소한다. 그리고 80세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감소돼서, 그래서 어르신들 항상 이렇게 보세요. 주변에 어르신들, 우리 가족 어르신들이 계시면 그 다리를 보세요. 다리. 팔다리가 얼마나 가늘어지고 계신가. 그러니까 그렇게 가늘어지지 않도록 계속 운동 권해주시고 같이 가볍게 산책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하체에서 근력이 크게 상실돼서 다리가 되게 가늘어지세요. 그러다가 이제 이 운동을 하면 다리가 가늘어지면 근력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 골밀도 같은 것들도 많이 나빠지니까 잘못하면 가볍게 넘어지셨는데 뼈가 부러지고 그러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파워. 순발력이라고 해요. 이 근육이 한 번에 낼 수 있는 힘은 이게 변화하는데 신체 활동이 감소되고요. 그 다음엔 타입 2가 선택적으로 위축돼요. 그러니까 타입 1보다는 타입 2가 먼저 위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타입 2가 근파워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파워와. 그러면 요것하고 같이 이제 미리 추론을 해서 타입 2가 뭐구나를 아실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면 검색하시라고요. 반드시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뭘 검색하는 거냐면 얘가 유산소 운동하고 무산소 운동하고 중에 어떤 것하고 상관 있는 근섬유들인가, 그걸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거 한 번만 검색하면 외워집니다. 근데 답은 미리 여기 나와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어쨌든 노화의 결과 근력보단 근파워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합니다. 여기서 근력, 지구력이라고 해도 돼요. 근지구력이라고 해도. 그 다음에 이제 관절 가동성이라는 건 유연성이죠. 유연성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나빠져요. 그래서 인대와 건, 관절낭, 근육, 근막. 인대와 건은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뼈가 있다, 골격이 있다. 대충 그릴게요. 골격이 있다. 그런데 이 골격에 인대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인대와 근육을 연결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보통 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한꺼번에 인대라고 말하기도 해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구분하면 여기가 인대, 여기가 건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근세포죠. 근육에 해당하는 데죠. 어쨌든 이런 데들이 경화되거나 짧아져.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칭 하면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얘는 이 유연성 같은 건 꾸준히 훈련을 하면 연세가 들어도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고, 유연성을 유지한다는 건 부상의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양이들 같은 경우엔 4층에서 떨어져도 멀쩡한 경우가 있대요. 제가 이제 사는 집이 복층이에요. 복층. 그래서 저희 고양이들이 이 복층 위에서 떨어지게 되면 1층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복층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층 구조이거든요. 저희가 층고가 높아서. 그래서 제가 그걸 막 걱정했더니 동물병원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고양이는. 4층에서 떨어졌는데도 멀쩡한 경우도 봤다. 크게 다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왜일까를 설명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고양이의 갈비뼈는 우리하고 다르대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게 말랑말랑한 형태라고. 사람은 갈비뼈가 말랑말랑하지만 딱딱해요. 그래서 복싱 같은 거 하다가 갈비뼈를 제대로 맞으면 이렇게 똑 부러지거든요. 그런데 고양이는 안 그런데요. 왜? 유연성이 좋아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람도 유연성이 좋으면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넘어지거나 어디에 부딪혔을 때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유연성은 계속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데 그냥 놔두면,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놔두면
30에서 70세 사이에 관절의 가동성이 이만큼이나 줄어든대요. 20에서 50% 정도. 여기서 이 숫자 같은 것들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낮아진다. 현재까지의 시험 문제를 보면 가동성이 낮아진다 라고만 나왔어요. 평형과 안정성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연하면 몸의 자세가 삐뚤어져도 금방 이렇게 회복할 수 있어요. 물론 근력이 바탕이 돼야 되지요. 하지만 이게 딱딱해지면요, 조금만 어긋나면 삐걱하면서 그냥 쓰러지시거나 한단 말이에요. 자, 관절의 가동성하고 연골은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셔도 될 것 같은데, 노화가 진행되면 어쨌든 산소의 이동, 영양물질의 이동 같은 것들이, 그런 기능들이 다 낮아진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연골로도 영양물질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대사의 부산물들이 연골 기질의 정체가 돼요. 대사 부산물이라는 건 그냥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대사를 하고 남은 쓰레기예요. 이런 쓰레기들이 이런 데 다 남는 거예요. 뭐 근육안에도 남고 이런 데도 남죠. 그러면서 얘가 유리질 연골에서 섬유 연골로 변화해야 돼요. 그러면 섬유 연골이니까 실처럼 생겼으니까 좋겠네. 근데 인체에서 섬유화되었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폐섬유화 이런 말도 써요.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관절 기능을 상실하는 거지 뭐. 특히나 이 갈비뼈가 섬유화되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런 질병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망에 이르르는데 호흡이 불가능해지고요. 그래서 사망해요. 뭐 인공호흡기 끼면 되지 않나? 근데 인공호흡기 껴도 기본적으로 이 흉곽이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유연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약해지니까 사망해요. 섬유화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골밀도가 변화해요. 골밀도 변화해요. 칼슘의 배출이 심해져요. 칼슘 흡수가 더뎌요. 칼슘을 그렇게 충분히 흡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칼슘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칼슘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뼈 안에 구멍들이 뽕뽕뽕뽕 뚫려요. 그건 사람마다 이 골밀도가 낮아지는 것,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저는 골밀도가 좀 빨리 낮아진 편이에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제 식습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이게 더 빨라요. 그래서 이제 골기질이 퇴화해요. 그래서 막 구멍이 뻥뻥 뚫린 그런 뼈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 쉽게 부러져요. 50세 이후에 점진적으로 골밀도가 상실되고요. 제지방량 상실도 함께 발생해요. 체지방은 느는데 제지방은 줄어드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경 기능이 변화돼요. 신경도 둔해지죠. 신경 기능이 퇴행되면서 우선 이 뇌는 뉴런의 집합체예요. 그래서 뇌가 두부처럼 생기긴 했는데 이거는 다 신경세포의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신경 기능이 퇴행하면 당연히 뇌 기능이 약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여기서 명령을 내려도 명령을 가져가는 그 신경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운동 기능도 낮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운동 명령을 내린다는 건 외부에서 뭔가 자극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자극에 합당한 뭔가 동작을 취하기 위해서, 아니면 몸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명령을 만드는 건데, 감각도 나빠져요. 감각도 신경을 통해서 오거든. 그것도 나빠져요. 그래서 어르신들 눈 나빠지는 거, 대표적으로 눈 나빠지는 일, 그 다음에 이제 귀 어두워지는 거, 그 다음에 맛. 그런다면서요, 이제 저희 어머님은 아직까지는 음식이 되게 짜지진 않았는데 어른들이 해주시던 음식이 점점 짜진대요. 왜? 본인이 맛을 잘 몰라서. 그래서 소금을 더 많이 넣고 그러신다면서요. 냄새도 잘 못 맡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요. 이런 데서 이제 진행성 퇴화가 나타난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노화가 일어났어. 노화가 일어났을 때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를 생각해 봐요. 어떤 일이 생길까?
우선 웰빙이 약화돼요. 웰빙은 잘 지내 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웰빙의 개념이 좀 이제 학문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복잡해요. 그리고 좀 이 웰빙에 대한 정의를 다 보면 좀 지저분한데 그냥 잘 지내 라고 보시면 돼요. 잘 지내. 그러면 신체적으로도 잘 지내, 정신적으로도 잘 지내, 사회적으로도 잘 지내. 그럼 웰빙이에요. 그 웰빙의 감정이 약화되고 노화되면 잘 못 지내는 느낌인 거지. 응? 그 다음에 나는 나야 라는 개념이 저하되는 거예요. 왜? 타인에 의존해야 되는 일들이 자꾸 생기거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자부심 낮아지고 자기 효능감, 나 쓸모 있어 라는 느낌도 저하되고 하는데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번 선택 과목 중에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운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잖아요. 네, 운동을 통해서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자부심, 자존감, 효능감 이런 것들 강화할 수 있다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노인분들을 위한 운동 이런 것들이 장려되는 거고, 노인 스포츠 지도사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려고 이 시험을 보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노화란 뭐야? 라는 것에 대한 대략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끊고요. 대략만 공부하시면 돼요. 막 알뜰하게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달달달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래, 이런 것들이 노화야 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서 한 3번 정도를 읽어주세요. 인강만 자꾸 반복해서 듣는다 그래서 공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봐야 돼요. 공부는 제가 여러분도 보는 공부 잘하잖아요. 운동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운동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실 수 있고, 공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드릴 수 있죠. 제가 조언 드리는 거예요. 공부는요, 자기가 눈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가 손으로 밑줄 긋고 자기가 고민해야 돼요. 그래야 외워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대략 정리하시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2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